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기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트로이 전쟁 남은 부분 오늘 마치할까 합니다. 오늘 아마 마칠 수 있으면 오늘 마치고 워낙 이 트로이 전쟁 관련 에피소드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두 번에 마치는 것도 빨리 마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저번에 연속해서 듣는 게 나으니까 저번에 보던 거 남은 두 개 오늘 마저 보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로이 목마가 아직 성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가 안 했거든요. 예, 자, 봅시다. 알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영화 속의 내용과 이 신화 속의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의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안 그래도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영화와 실제 신화와의 차이를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니까 크게 덧붙일 말은 없지만 일단 듣다가 할 말이 제가 조금 추가할 게 있으면 또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장면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죽음 부분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는 트로이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이제 브리세이스를 찾기 위해서 성 안을 막 이렇게 헤매이다가 파리스의 그 공격, 파리스가 활을 쏴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파리스가 도가사를 쏴서 죽인 거는 신화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예. 이 신화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 신화 속에서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 이제 그 시간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파리스가 쏜 도가사에 맞고 죽는 거는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내용이 또 다른 것 같네요. 굉장히 큰 차이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를 도우러 왔던 이 에티오피아의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트로이군을 트로이 성벽까지 막 이제 몰아갔어요. 몰아갔는데 그때 마침 파리스가 성벽 위에 있었고 성벽 위에 있던 그 파리스가 아킬레우스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이었던 발꿈치에 맞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와 신화 속에서의 그렇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파리스에 의해서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당했다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원래 아킬레우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불사신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다른 어디 알죠? 여러분 스틱스 강에 어머니가 이제 물에 빠뜨릴 때 발목 부분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물에 적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살리고 조금 더 극적 몰입감을 좀 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의 상처를 받아도 죽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 그러니까 그가 공격을 받으면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단 한 곳이 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 것이죠. 결국 발꿈치 부분, 즉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은 아킬레우스는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유골이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이제 유골이 담긴 납골단지에 함께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영화 속에서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후에 죽게 되지만 실제로 신화에서는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아킬레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명장이었던 아킬레우스를 죽인 파리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영화와 신화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영화 속에서는 파리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트로이를 탈출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신화에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그 파리스를 전투에서 죽인 인물은 이 필로크 테테스라는 인물이었어요. 부상에서 회복돼서 갓 전장으로 돌아온 인물이었고 그는 이 필로크 테테스가 화살을 쏴서 파리스를 쓰러뜨립니다. 그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영화 속에서는 파리스가 살아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음. 이 신화 속에서는 파리스 역시도 트로이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파리스, 이 트로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파리스가 죽었으니까 전쟁은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 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하니까 이제 이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 최고의 영웅인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죠. 전사 후에도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고 있었는데 헥토르에 뒤이어서 그의 동생이자 이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파리스도 도가살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트로이 성은 여전히 함락이 안 되고 계속 견고한 상태로 사실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요 그림이 좀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트로이가 함락되지 않은 이유가 이제 팔라디온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 팔라디온은 그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검은 돌로 아테나 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다른 이름이 사실 팔라스 여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아테나 여신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지장인 뛰어난 머리가 이제 좋은 오디세우스가 신복 그 디오메데스와 함께 변장을 하고 그 성 안으로 잠입하여서 팔라디온을 탈취해 옵니다. 그런데 트로이는 여전히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닫혀 있는 트로이 성문을 열기 위해서는 막연한 공격보다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오디세우스가 이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전쟁 역사에 있어서 길이 빛나는 작전이 전개된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림에 나오지만 트로이 목마가 나오죠. 그래서 트로이 군들이 성 위에서 보니까 그리스 군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이 철수하면서 커다란 목마를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를 보고 처음에는 트로이인들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트로이에서 아폴론을 섬기던 그 신관 라오콘이 있는데 이 라오콘이 이 목마가 그리스군의 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군들이 목마를 파괴하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그리스군의 포로가 한 명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시논이라는 이 병사가 오디세우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만 홀로 이제 남게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목마는 그리스 군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귀향을 기원하여서 아테나 여신께 바쳐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만든 이유는 이 목마가 트로이 성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왜냐하면 만일 이 목마가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트로이 군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라오코는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마리의 뱀이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칭칭 감고 그들의 얼굴에 독을 뿜고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라오콘이 목마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성리 잔치를 벌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오랜 전쟁 때문에 시달리던 트로이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전부 이제 잠에 빠져들죠. 그래서 한밤중이 되니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군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경고했던 트로이 성이 이제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아마 남은 그 영상이 동영상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던 내용을 조금 맞아볼까요? 예. 파리스가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트로이 입장에서는 사실 파리스의 죽음이 헥토르의 죽음만큼이나 큰 전력 손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군의 목표가 어쩌면 헬레네를 빼앗아간 이 파리스에 대한, 그리고 이 헬레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트로이에 대한 그 보복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약간 괴짜스러움은 우리가 예전 그렇죠. 영상에서도 오디세우스 이야기한 이제 적이 지략이 있었잖아요. 나오죠. 이 똑똑한 오디세우스는 목마를 만들어서 이 목마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몰래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수들에게 방금 뭐 과일 깎는 장면 같은 걸 보다가 갑자기 오디세우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크기가 크고 이제 속이 텅텅 빈 목마를 만들도록 했어요. 만들 수 없고 싫어. 그러니까 빨리 이 목마를 파괴해버리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또 뭔가 한 명, 프리아모스의 딸이었던 카산드라 공주 역시도 이 라오콘의 경고를 또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 고취된 트로이인들은 이 라오콘의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인들이 준 이 목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에서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서 이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졸라매었죠. 칭칭 감싸서 졸라매어서 결국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굉장히 유명한 조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콘 군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라오콘 군상입니다. 라오콘과 아들들이 이제 두 아들들이 징징감게 죽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시면 꼭 보셔야 하는, 바티칸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헬레니즘의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작품, 만약에 여러분들 이탈리아 바티칸을 가시게 된다면 모든 트로이인들이 잠에 이제 푹 빠져 있는 한밤중에 목마에서 스르륵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 목마에서 내려옵니다. 이 목마에서 내려온 그리스인들은 성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리스 군들을 위해서 트로이 성문을 직접 열어주었어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트로이의 성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렇죠. 그리스 군들은 트로이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 군들이 트로이인들을 학살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 측에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수가 바로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로이의 장수들 중에서 이 아이네이아스가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네이아스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안키세스라는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가 트로이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그렇죠.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늙은 아버지였던 안키세스를 등에 업고 이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트로이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트로이를 빠져나와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여기에서 사실 로마의 건국 신화와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이 그렇죠? 돼요. 네. 통에 서서 이제 아녀자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해주는 씬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씬에서 노인을 업은 한 청년이 이렇게 그 통로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려는 딱 그 장면에서 파리스가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칼을 이렇게 싹 건네줘요. 바로 그 청년이 아이네이였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니까 뭐 별로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그 왕이 됐죠. 예, 이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 영화 장면에서 아이네이아스다 하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알게 되셨다면 영화를 다시 보실 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쵸? 저 역시도 이렇게 보면서 저 청년이 바로 아이네이아스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신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네아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트로이 왕족들도 잘 피신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도 신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신화 속에서는 그야말로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날이 밝자 이제 트로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남편은 죽고 어린 자식들도 빼앗긴 이 포로가 된 여인들 뿐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여인들도 이 그리스로 노예로서 팔려나가는 운명을 지금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 원래 중에서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전부 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입니다. 특히 여인들은 대부분 강간당하고 뭐 노인들하고 이제 노동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뭐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 뭐 여인들 일제치하 때 많이 그죠?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로이의 왕비인 헤카베와 그의 이제 며느리이자 헥토르의 아내인 안드로마케도 있었습니다. 안드로마케는 이제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그리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품에 안고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안드로마케와 헥토르의 아들은 트로이 성벽 탑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인들이 안드로마케로부터 아들을 빼앗아서 트로이 높은 성벽에서 이제 던져버리죠. 그리고 트로이의 여인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문명인 이 트로이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빠가 제가- 학생 소리였어. 미안합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 늦둥이가 들어가. 이제 나가주세요. 불 저 문 닫고 나가주세요. 수업 중이니까. 예. 문 닫고 나가주세요. 수업 중.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죠.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헬레네입니다. 헬레네. 우리가 파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런 여인 때문에 모습이었고, 물론 반대로 실제로 이 여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는 막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주요 동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신화에서는 이미 죽었고, 트로이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죽었고. 신화에서 그럼 헬레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영화에서는, 보면 헬레네와 파리스가 이 트로이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트로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인들이. 이 헬레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영화 속에서는 잘 피신한 것처럼 보여요. 안드로마케와 함께 잘 피신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화 속에선 조금 달라요. 물론 신화 속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왜냐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도 헬레네는 죽지 않고 남았고요. 그리고 이 헬레네를 트로이 밖으로 잘 꺼내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메넬라오스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메넬라오스는 너무나 반갑게 헬레네를 맞이합니다. 너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는 너를 처단할 거야. 너를 벌할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니다. 메넬라오스는 또 헬레네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했고, 그래서 결국 헬레네는 메넬라오스를 따라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화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정략 결혼도 많고 사실은 뭐 필요에 의해서 그죠? 국가 간에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뭐
사람 죽이고 이렇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헬레네가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신화 속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더덥다. 과연 학자들은 이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 트로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학자들이 보는 트로이에 대한 내용 잠깐만 더 볼까요? 몽탱은방 역사 속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의 신이자 그리고 또 활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살하면 아폴론 말고도 또 떠오르는 신이 잠깐만요. 제가 잘못 준비했네요. 이 내용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사실은 또 길다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까 라오콘이 이제 죽은 내용도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제가 얘기했고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설의 국가로만 생각됐던 트로이는 나중에 독일의 사업가이면서 고고학자인 하이니히 슐리만에 의해서 그 실체가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이야기를 전설로 믿고 사실 우리가 트로이 전쟁의 사실을 발굴해낸 것이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이 슐리만이 2년여간 그죠? 2년 넘었죠. 한 3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3년간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슐리만이 트로이가 실존했던 국가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유적지가 모두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제일 밑에는 그러니까 최하층이죠. 그 시기가 BC 한 4000년경 말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보면은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그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입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번영을 누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성벽의 규모와 또 화려한 뭐 금은 세공품이라든지 뭐 도자기 뭐 이런 게 이런 추정을 이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훗날 그 슐리만의 이 발굴을 도왔던 독일 학자 이제 데르프펠트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또 학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 미국 학자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유적청 뭐 A 구역, B 구역이 있으면은 A 구역은 이제 호메로스 시대 뭐 유적지 또 B 구역은 뭐 초기 철기 시대 유적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 유적들로서 그 또 다른 유적층도 또 맨 위층에는 또 다른 유적층이고 이렇게 아주 거대한 그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이 동영상을 안 보여주니까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때문에 불을 꺼놨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조금 화면이 다르죠? 네, 제가 물을 한잔 마시고. 이제 트로이 전쟁 이후가 또 사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보는데 아까 헬레네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트로이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리스 군들은 이 헬레네를 스파르타로 호송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인 메넬라오스 왕이 주관하는 재판에 사실은 해부되어 가지고 이렇게 남편과 조국을 배반한 대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전 남편과 화해를 하고 이 헬레네는 재결합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 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남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그 셰익스피어가
하늘 아래 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예. 그래서 문 닫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도 어쨌든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 헬레네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레네 자신이 스스로 이런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자초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자의 힘을,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남자의 그 강권에 어떻게 방법이 없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헬레네는 우리 앞에 신화 중에 판도라 경우처럼 제우스와 아프로디테라는 신들의 각본에 따른 희생자입니다. 헬레네도 사실은. 그죠? 제우스의 어떤 각본이 뭐 황금사가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레네의 남편들인 스파르타의 그 메넬라우스 왕하고 또 죽은 트로이 왕자 그 파리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도 전부 희생자입니다. 문명의 희생자. 그죠? 신들의 어떤 계략에 의한, 제우스의 계략에 의한, 그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직구전 신들의 장난이 이들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의 딸인 그 헤르미온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미온은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루스와 메넬라우스의 형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 사이에서 사랑의 삼각관계를 또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헬레네에게 내려졌던 사랑의 저주가 딸한테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멤논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제 아가멤논이 불행해지는데, 메넬라우스의 형이고 미케네의 왕이었죠, 아가멤논이. 그래서 전성국,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전성국 총사령관으로서 사실은 특혜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특혜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귀국하던 날 밤에 아내한테 비살됩니다. 아내 이름이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클리타임네스트라인데, 그 아내에게 비살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가멤논과 아내의 불화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의 딸 이피게니아 때문입니다. 이피게니아를 아르테미스의 제물로 바치면서 이 아내가 이제 복수심이 생긴 거죠. 사랑이 없는 이 부부 사이에 또 이 오랫동안 남편이 부재한 것도 필연적으로 이 아내의 불륜과 또 연결되고, 아가멤논이 트로이에 가 있는 동안 아내 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젊은 아이기스토스라는 젊은 청년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가멤논이 트로이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다는 소식은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가멤논의 살해를 공모하고, 그가 살해된 장소는 귀환을 축하하는 연회석이었다는 설도 있고, 또 왕실의 목욕탕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아가멤논이 당대의 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욕탕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목욕탕이 제일 그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죠? 안심하고 혼자서 이제 완전히 무장도 안 하고 벌거벗은 상태의 무방비 상태니까죠. 어쨌든 아가멤논을 살해한 이 아내와 아이기스토스는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아가멤논의 어린 아들까지도 오레스테스죠.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그 누이인 엘렉트라가 이 아들 오레스테스를 피신시켜 가지고 생명을 간신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장한 이 아들이 오레스테스가 누이의 지시에 따라서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 정부를 참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여야만 했던 아들의 그 심리적 갈등은 얼마나 또 심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그 정부, 뭐 물론 나쁜 인간이지만 어쨌든 자식 어머니를 죽이는 행위는 또 결코 정당화될 수 아마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후일에 또 이 누굽니까 오레스테스가
복수 여신 누구죠? 에우메니데스입니까? 복수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정신 이상을 일으켰답니다. 미친다 이 말이죠.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뭐 정신이 또 온전한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거론하자면 오디세우스입니다. 지장, 그죠? 그래서 작품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는데 그 정도로 이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 트로이 전쟁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지 따로 얘기해도 굉장한 분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근 20년 만에 귀향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단 살펴봅시다. 뭐 너무 많은 에피소드까지 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귀향이 이루어진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오디세우스는 귀향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페넬로페라는 아내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풍랑을 만나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귀신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의 귀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트로이 전쟁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스 편을 편드는 게 이제 포세이돈인데 그리스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군의 편이긴 했지만 자신이 쌓았던 그 트로이의 성이 포세이돈이 트로이 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로이 성이 그리스군에 의해서 이제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고 포세이돈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겠죠. 그래서 귀향길에 오른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포세이돈과 요정 사이에 난 자식이 있는데 외눈박이 거인 아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모스라고. 이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분풀이를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 10년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던 이타케 왕국의 그 왕자가 비어 있다는 소식이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와 비례해서 그 자리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갔죠. 그래서 그 결과 약 하여튼 수백 명의 백수 건달들이 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던 페넬로프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몸 끝에 결국 홀몸으로 고향 이타케섬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약한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있을 때 어쨌든 도착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를 아끼던 그 아테나 여신이 젊은 양치기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그동안에 벌어진 모든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이 상황을 이제 다 알게 된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변장해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방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거지라는 신분은 일정한 지역에 소속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종의 그런 정보 전달자 역할을 거지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거지들은 그러니까 되게 입심이 좋았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향연을 열 때마다 이런 거지들을 여행객으로 받아들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0년 이상 이런 망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그야말로 거지꼴이었는데 너무 늙어서 이제 빈사 상태니까 옛날에 그 사냥개가 있었는데 그 사냥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반겼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건 좀 유명한 일화인데 개들은 그죠?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네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 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정체가 탈로 안 났는데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접근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내 페넬로페가 더 이상 재혼을 연기할 구실이 없어서 구원자들 중에서 한 명을 남편으로 선택하기로 한 날이 바로 자기가 거지로 변장하고 다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아들한테 말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선택하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막 관련 영화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페넬로페가 아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활 쏘기 시합을 통해서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합은 오디세우스가 사용하던 활에 시위를 건 다음에 일렬로 배열된 12개의 그 목표물을 화살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아들이 이 행사를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행사에 사용될 오디세우스의 활만 남기고 나머지 무기는 모두 다른 장소로 옮겨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던 이 구원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 텔레마코스의 제안에 예를 제기 안 합니다. 구원자들이 이제 오디세우스의 활을 구부려서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디세우스만 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이 시합은 무효라고 떠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편에서 묵묵히 구경하던 이 거지가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탁 이렇게 요청합니다. 구원자들이 전부 비웃으면서 요구를 이제 거절하려고 하는데 아들의 주장으로 거지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래서 거지가 이제 활 시위를 뜻밖에도 활을 쉽게 구부려서 활의 시위를 건 다음에 화살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관통시킵니다. 목표물에 명중시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전부 탄성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화살을 집어들어 구원자 중에서 제일 무리하게 굴던 사람의 목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텔레코마스 아들하고 오디세우스의 옛 충복인 에우마이오스가 다른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오디세우스 옆으로 뛰어갑니다. 이제 상황을 인식한 다른 구원자들도 허겁지겁 다 자기 무기를 찾았지만 이미 무기는 다 치워놨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무리했던 이 건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한 명씩 참살당하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옛 궁전과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역마살이 있었는다. 우리 역마살이란 말은 있죠. 그래서 이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 나이에 이 오디세우스가 나이 벗들이여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찾는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기고는 또 다시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몸을 찾아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왕위를 찾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역마살이 있었나 봐요. 오디세우스는 결국 우리가 오디세우스 하면 어떤 상징성이 떠오릅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와 관련해서 수많은 문학 작품,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도 비슷한 영화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트로이 전쟁 신화를 했지만 이 오디세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오디세우스만 따로 그 에피소드를 정리해도 뭐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트로이 전쟁을 소개하면서 오디세우스도 여기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같이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쭉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과 오늘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했지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했지만 소개하지 않은 에피소드도 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가 아프고 시험 칠 때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서술해라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요약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기말고사에 낼 수도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과 발단, 그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혹은 트로이 전쟁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 시간과 오늘 시간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예상 문제를 기말고사 치기 한 몇 주 전에 예상 문제를 주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문제만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트로이 전쟁 관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사랑의 에피소드와 관련된 신화들이 일부 있지만 이제 학기 말을 접어들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고 소개하고 싶은 내용만 일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